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수학 강사 조이재입니다.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뭐 학원명을 자꾸 말씀해 달라니까. 그렇죠? 네. 어이 죄송합니다. 예. 어이 죄송합니다. 예. 방송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요즘 무음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음을 해제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화도 많이 오고요. 이제 전화를 많이 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어떤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집중 때문에 핸드폰을 안 받았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누군가 날 찾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음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할 때는 이것도 무음이 돼야 되는데 예,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방송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의 실질적인 국어의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국어에 대한 대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어떠한 등급 컷이 주는 의미는 뭘까? 그렇죠? 여기서 등급 컷이라는 것은 등급 컷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 비율이 주는 의미는 뭘까?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고요. 영어와 국어가 사실상 신경향이 만들어졌을 때는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6월 모의평가에서 기존의 수능과 대비했을 때의 어떤 색다른 형태의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네, 우선 국어에서는 2022 수능이 이미 치러졌었고 그리고 작년 6월, 9월 모의평가들을 통해서 이제 바뀐 이 국어의 신유형이 정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수능이랑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유형이었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 기본 이론에 대한 마치 화작같이 생긴 그런 짧은 단락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문학 지문 3세트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복합 지문 역시 나왔었고요. 나머지 문학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역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화작 한 세트, 화법과 작문 복합 한 세트, 작문 한 세트. 언어 매체도 언어에서 문법에서 5문제 나오고 매체에서 6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매체 중에 한 문제가 문법을 다루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언어 매체는 11문제 중에 6문제가 문법 이론을 다루고 있고요. 5문제가 매체를 다루는 그 유형은 동일하게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주목도 아니에요. 계속 똑같아요. 저희 수능 때 그리고 작년 6월, 9월 모의고사 때 그리고 올해 3월 모의고사 똑같이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으세요? 알 것 같으세요? 저는 아는데. 오. 작년에 방송했죠. 그렇죠. 네, 작년에 방송했죠. 네네. 그럼 혹시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할까요? 저요?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뭐 선택 과목도 없어서요. 선택 과목이 없으면 할 일이 네네.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 안에서 선택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겠는데 진짜. 그렇죠. 선택해서 네. 풀면 큰일 나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시지만 또 네. 저에게 답변을 하도록 어렵다는 겁니다. 독서가요. 그렇죠. 네, 독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문학은 그 모의평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EBS에서 뭐 간접 연계로 뭐 50%로 돌렸다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문학 고전 소설이랑 고전 시, 현대 시까지 전부 다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비연계 지문들도 있었지만 충분히 수능 특강 공부를 그동안 1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거 아는 문제지, 아는 작품이지 하면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위부터 10위까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 다 이렇게 따졌을 때 한 문제씩을 제외하고 전부 다 9문제에 오답률 높았던 9문제가 전부 다 독서. 네. 독서에 포진해 있었고요. 네.
사실 작년 수능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짧고 지문 독해가 크게 어렵지 않은 술술 읽히는 지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까다로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랑 문학에서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았다 보니까 독서에서 난도를 확 더더욱 높였어요. 네네. 마이크 좀. 네. 사실 그 전체적으로 입시 그 학원들에서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수능보다는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만 놓고 보면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문 독해 자체가 어려운 지문이 어려웠어요. 네, 지문들이 어렵고 EBS랑 경제 부분에 있는 거랑 또 이 과학 지문으로 나왔던 거는 어느 정도 내용 연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시겠지만 비문학은 내용 연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단 문제 유형은 확실히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독서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와 진짜 대박이다. 정말 치사하다라는 공부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 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문 자체도 굉장히 이해가 어렵고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문장들이 아름다운 문장들이 아니라 좀 직관적으로 독해가 가능한 문장이라기보단 정보들을 체크하고 그 정보들을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합을 다시 해야 되는 문장들이 주로 주어졌기 때문에 독해가 어려운 지문 플러스 문제가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14번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지문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었는데 이 사실관계 묻는 문제에서 선택지에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문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였는데 선택지에서는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앞에서 적용할 수 없다만 보고 뒤에 있는 거 있다를 다 체크를 한 거죠. 적절하지 않다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경우가 그렇죠, 부분적인. 있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답이 나왔습니다. 이 선택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실관계 묻는 문제들이 이제는 단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이렇게 바꿔놔요. 순서만. 앞에 있는 말이랑 뒤에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이 지문에서 그대로 옮겨와 있는데 앞말과 뒷말이 순서를 바꿔놨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평가원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에서 변별력이 너무나 높아졌고 학생들의 독해력뿐만 아니라 문제 유형을 너네가 이 함정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느냐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 독서에서 이 치사스러운 문제와 점점 어려워지는 독서 지문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냐는 저는 방법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형입니다. 이 유형들이 좀 고정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푼 고3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표가 나오고요. A, B에서 클, 작을, 같을 이 중간에 빈칸에 맞춰서 화살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얘네들이 선택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들 아마 15번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이번에 오답률 3위에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이 유형의 문제가 2022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작다, 크다, 뭐 같다 이거 선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분석해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문제 유형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지금부터 계속 독서에서 그 높아지고 있는 난도에 대한 대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겠네요. 응? 그렇죠? 알아들어? 네? 이해되는 거지. 그래도 그러죠. 그럼요. 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야. 매우 긍정적이야. 굉장히 좀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난해한 모르겠는데. 지문을 저도 계속 읽다 보니까 제 말도 이 독서 지문화돼서 말하게 아니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예. 전에 저랑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이게 지문도 지문인데 선택지가 어려운 게 네. 국어랑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이거 다 하고 와서도 여기서 못 고르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저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기서 말을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꼬으니까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애들이 속는다는 거잖아요. 안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수능 죄송합니다. 말을 끊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10시까지 애들이랑 남아서 왜냐면 애들이 이게 좀 고달파하니까 애들이 나 오늘은 신경 안 써야지 해도 분명히 남아서 다 채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달래주고자 이렇게 바로 시험 끝 저 학원에서 이제 6평을 치르니까 끝나고 이제 계속 같이 남아서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걔들이 보면은 분명히 대부분 이거 파악 잘 했는데 네. 뭐 여기서 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그거 아니면 어휘예요. 이 말만 알았으면 뭐 골랐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과정 자체가 그 우리가 흔히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문해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요게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또 그리고 학원들이 또 이걸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냐면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한 전달, 정확한 이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가 있다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학생은 안 틀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경우가 있다 없다에서 있다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쪽에 없다에 네. 동그라미 이렇게 네, 문제를 풀면 이제 맞습니다. 게임이 네.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의 근본을 이해해야 돼요. 문해력이 문해력을 먹고 있어요. 문해력이라고 학원들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잘.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렵게 이해되어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말이 주는 의미를 나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요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의 독서 시험은 결국 이 부분들을 정확히 묻고 있다. 어설프게 대충 부분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혜림 쌤 그런 얘기를 되게 멋지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네. 예, 또 마지막 마무리 까지만 지어주시고. 마무리를 드리면 문학에서 제가 아까 전에 딱 한 문제가 10위권에 해당되는 오답률 높았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기가 주어진 문제였어요. 이거는 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보통 3점짜리로 주어지는데 저는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저는 보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학에서의 보기 지문은 보기 안에 답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그 자세하게 파헤치지 않고 앞에 있는 작품이랑 선택지만 2개만 놓고 문제를 자꾸 푸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31번에 나왔었던 그 보기 문제도 보기 안에 정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문제 풀 때 여러분 보기 샅샅이 마치 비문학 풀듯이 구조화하시고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